증시가 조정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나이키와 티파니 등 기업들의 실적이 동반 호조를 보인 가운데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63%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70%, 0.72%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이 키프로스의 플랜 B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러시아도 추가 금융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자 키프로스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키프로스 의회 표결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를 기다리는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컸습니다. 영국은 0.17% 상승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21%, 0.06% 하락했습니다. 키프로스와 유럽연합이 구제금융 지원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키프로스 정부가 유럽연합 등 트로이카 채권단에 제시한 구제금융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긴급자금 100억 유로를 지원받는 대가로 주요 민간은행 청산과 예금 인출을 제한하는 자본통제, 국가재건기금 설립 등을 시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자구책에 더해 10만 유로 이상 고액 예금 계좌에서 25%의 부담금을 떼 재정 확충에 투입하라고 요구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3조 7천억 달러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 초안이 통과된 것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4월 중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협의가 필요하며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도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마크 프라이어 등 4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공화당 주도의 정부 지출 감축안이 통과된 바 있으나 이 역시 2023년까지 지출 감축을 통해 균형 재정을 이루는 안이 담기면서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민주공화당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 협상 타결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최종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25일 이전에 구제금융 지원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불안을 잠재워주는 버팀목이 된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또 한 번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버냉키 의장은 25일 영국 런던을 방문해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와 만나 기준금리 조정과 통화정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매 지표와 주택 경기 관련 지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재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는 뉴욕발 훈풍 없이 키프로스 사태와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이어지면서 고점 1980 정도에서 1940선대로 내려와 마감했는데요. 네,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난주 55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7주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뉴욕 증시는 키프로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줄어들면서 상승으로 마감했고 그에 앞서 유럽 증시는 장중에 낙폭을 줄여서 막판에 줄여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키프로스 집권 여당 부대표의 발언도 또 힘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막판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영향을 줄 글로벌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제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보면서 야간 선물 시장 마감도 짚어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그리고 선물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는 코너입니다.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재협상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급락 하루 만에 또다시 반등하면서 고공권에서 급등락의 불확실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 글로벌 증시가 어려운 시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우지수는 14,512까지 90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245까지 22포인트 상승했으며 S&P 500은 1,556까지 1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키프로스 디폴트 우려 완화로 시초가 갭 상승 출발해 장 초반 고점을 기록한 후 장중 내내 박스권이 지속되었습니다. 유럽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 문제 해결 기대감에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지수 상승에 일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장중 내내 상승폭이 제한되다 일중 최고치 부근에 마감하여 매수가 유입되었다기보다는 지수 상승을 이용해 차익 매물이 꾸준히 출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 랠리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게 이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키프로스 집권여당 부대표인 아베로프 네오피토우가 새 구제 금융안인 플랜 B에 대한 합의가 몇 시간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키프로스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살아나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업체인 나이키가 지난 3분기 매출 총이익이 16% 증가한 6억 1,200만 달러에 순이익은 8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났고 주당 순이익도 73센트로 전망치 67센트를 상회하며 9분기 만에 실적이 개선됐으며 세계 2위 보석업체인 티파니는 지난 4분기에 순이익 1억 7,9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은 1.40달러로 전망치 1.36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업들의 실적 호조 발표도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도체, 운송, 통신, 에너지, 전자, 상거래 등 109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76%로 상승 업종 비율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22개, 나스닥 100 종목 중 66개, S&P 500 종목 중 360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70% 전후로 상승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나이키가 11.06%, 마이크론이 10.69% 폭등한 것을 비롯해 휴레패커드, 애플, 월마트, 암젠, 야후, 아마존, 펩시코, 뉴욕은행, 베스트바이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고 특히 애플이 전일에 이어 이틀간 상승하며 반등이 일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애플 컴퓨터를 잠시 살펴보면 이틀 조정 후 재차 상승하며 전고점을 돌파하여 특별한 이변만 없다면 지수 조정에 상관없이 전망간 500달러 이상까지 반등 지속될 것이니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것을 조언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현금 보유 비중 확대 지속입니다. 현금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본격 조정에 진입한 상태에서 조정폭이 점차 커질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현금 70%까지 보유한 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전략으로 현물 현금화 전략을 지속하되 현물 보유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현물 매도와 함께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 지수 등 파세 상품을 매도하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를 진단하면은 단기 급등한 일본 증시가 급락하며 아시아, 유럽, 미국, 러시아 등 대부분 글로벌 증시 본격 조정이 전망되니 분할 매도로 현금 비중을 70%까지 확대 후 조정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시장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은 1120원 전후를 단기 고점으로 하락 전환하여 재차 1000원 선까지 하락이 전망되고 엔달러는 당분간 강세를 보이면서 90엔 이하까지 하락이 전망되며 유로화는 금요일 유로당 2.30달러까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락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간 선물은 어떻게 마감됐는지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 시장 대비해서 1.15포인트 상승한 257.45에 마쳤습니다. 저점 256.20, 고점 257.60으로 1.40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5,065계약으로 이틀 연속 증가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동성 확대로 장 초반을 제외하고는 매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초가 강보합 출발해 장 초반 256.20을 저점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장 초반 2시간 만에 257.00을 돌파한 후 8시간 이상을 257.00에서 257.60의 박스권에서 지루한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개인이 1계약, 외국인이 42계약 매수하고 기관이 60계약 매도하며 오랜만에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대 기관은 매도가 대립하였습니다. 장중 200계약 이상 매도하던 개인이 장막판 물량을 전부 청산했고 장중 250계약 매수하며 반등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장막판 물량을 대부분 청산했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순매도하며 관망하다 장막판 매도 물량을 늘렸습니다. 모처럼 드물게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든 매매 주체가 포지션 중립으로 관망세로 맞춰 특이한 장사가 연출되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상승으로 콜은 10에서 25% 상승하고 풋은 10에서 25% 하락하였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결국 1950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옵션 시장의 전망을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시초가 약보합 출발 후 개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하자 장 초반 1956포인트까지 상승하며 반등을 시도하였으나 또다시 외국인들이 강력 매도하자 밀리면서 종합지수가 1950포인트가 붕괴된 채 마쳤습니다. NHN, LG전자, 삼성, SDI 등 환율과 금융 관련주들과 그리고 코스닥 IT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반등을 시도했지만 대체로 부하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혼지서로 마쳤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수 변동폭이 크지 않아 콜과 풋 옵션이 모두 동반 하락하는 옵션 양매도 후 변동성 매도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종합지수가 박스권 지지선 1970포인트를 붕괴시킨 후 또다시 1950포인트마저 붕괴시켜 반등은 쉽지 않고 낙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종합지수 1900, 코스닥 500포인트, 선물지수 25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분 종합지수 2000포인트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도 높으니 2000포인트 회복 전까지는 현물은 현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리스크 관리 위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추가 조정을 대비하되 장중 변동성을 고려해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에 정강 후약이 전개되며 종합지수 1930 선물로 254포인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시 선물 258.00 전후에서 매도하여 하락시 254.00 부근에서 청산하는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단 예상과 다를 경우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이 날 경우 손절매한 후 시장을 재점검한 다음 재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30, 선물지수 254.00, 고점은 종합 1960, 선물 258.00, 하락시 지선은 선물 254.00, 상승시 저항선은 258.0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3에서 상한선 258.50을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또는 풋 매수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박스권에 지속되며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옵션 매도와 합성 전략 위주로 대응하되 변동성 증가 시는 풋 매수로 대응하고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255 매수에 풋 열가격 250 매도로 대응하고 스트랩 매도는 옵션 양매도 전략 중 하나로 콜 매도 비중을 풋 매도 비해 2배로 높인 것입니다. 여기서 콜 매도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변동성 감소 시에도 유리하고 풋 매수는 지수가 하락하고 변동성 증가 시에 유리하며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고행사가 매수에 풋 저행사가 매도하여 지수가 상승하지만 않거나 지수 하락 시 유리하며 스트랩 매도 전략은
옵션 양매도 전략의 일환으로 콜풋 옵션 양매도 전략 중 콜옵션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지수 하락 또는 행보 시 옵션 양매도로 큰 수익이 가능한 박스권 옵션 매도 중 공격적 전략으로 지수 급등 시에만 리스크 관리를 하면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밴드는 1930에서 60, 그리고 선물은 254에서 258 밴드 설정해 주셨고요. 옵션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상원이 지난 23일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네. 비교적 조기에 표결 처리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미 상원이 지난 주말이죠.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표결은 50대 49로 간신히 한 표 차이로 통과를 했는데요. 이번에 표결 처리된 예산은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의원인 상원 예산위원장의 안이 그대로 안이 올라갔고 이를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안 초안이 표결 처리를 통해서 통과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규모는 약 3조 7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져가고 있고 예산안의 골자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1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10년간 1조 달러의 정부 지출 삭감과 상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4명 정도가 반대표가 나와서 표결에서 동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간신히 한 표 차이로 표결 처리가 됐고요. 이는 현재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는 상원에서의 장악력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측면이고요. 하원에서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21일 하원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공화당의 중심이 된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통과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2013년 하반기 예산안과 같이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2013년 하반기 3월 27일부터 9월 말까지 이 예산안이 진통 끝에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연방정부 폐쇄 위기는 넘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표결 처리가 끝나자 이날 곧바로 2014년 예산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하원이 현재 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 예산위원장인 폴 라이언 위원장의 안이 그대로 올라갔는데요. 찬성이 221표, 반대는 207표로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거하고 있는 하원의 주축된 내용이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원의 폴 라이언 그 예산위원장의 골자는 10년간 정부 예산을 4조 6천억 달러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1조 달러의 감축보다도 3배 이상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고 있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예산을 상당 부분 감축하거나 폐기하고 복지 예산도 상당 부분 줄임으로써 10년간 정부 예산을 이만큼 줄이겠다는 부분이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원에서 통과된 2014년 안과 현재 하원에서 통과된
폴 라이언 위원장 안이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4월 중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수정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하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정부안도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원의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상원에서의 방패 역할로 현재 그 통과된 안을 가지고 양당이 현재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런 진통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된 연방정부 폐쇄 이런 부분까지 몰리는 이런 언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좀 우리가 논의를 하자, 이런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안과 공화당 안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절충 과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역시 이제 3월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4월부터 이 안을 가지고 양당이 접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그 2013년 하반기 예산안 통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워싱턴 DC 외곽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이런 그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가는 그 내용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민주당과 공화당 안에 절충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정안의 속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 예산안이 연방정부 폐쇄 위기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언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양당의 창과 방패가 미리부터 표결 처리에 들어간 이후에 서로 자신의 안을 가지고 대결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지난 주말부터 이 키프로스와 그리고 트로이카 간의 이 키프로스 정부 구제금융 재협상 논의가 합의 도출에 어려워지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 부분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키프로스 의회가 키프로스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플랜 B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는 그 트로이카가 마련한 그 원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 안을 가지고 현재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모여서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ECB가 25일까지 긴급 유동성 자금을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진행 중인 회의에서 구제금융안의 막판 조율이 가장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키프로스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차관을 비롯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를 했지만 줄다리기에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그 트로이카가 제시하고 있는 일회성 분담금, 예금자에게 부과하는 텍스 형태의 세금 형태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그 원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키프로스 정부가 마련했던 이른바 플랜 B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라이키 은행과 키프로스 은행 가장 큰 두 개 은행인데요. 이 중에서 라이키 은행의 부실 자산을 따로 건져내고 우량 자산은 사이프러스 은행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10만 유로 이상에는 20%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쪽으로 가져가고 있고 1인당 예금 보장 규모 10만 유로 이하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가져가지 않는 쪽으로 현재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키프로스 정부가 예금자 부담금을 수용하는 시기인 거예요. 앞으로 이 트로이카가 재협상을 수락할 가능성은 또 어느 정도인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안에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일회성 부담금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트로이카가 조금 더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이카는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고 58억 유로는
원안을 통해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자에게 대해서는 9.9%의 예금의 세금을 매기고 10만 유로 이하의 경우에는 6.75%의 일회성 부담금을 징수할 것을 원안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플랜 B에서 나온 키프로스 정부안은 사이프러스 은행으로 자산이 이전된 라이키 은행의 내용을 합산해서 이 사이프러스 은행에서 10만 유로 이상에는 20%의 일회성 부담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작은 은행들은 1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4%의 은행별 차등 과세안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키프로스 정부가 자본 통제권을 가져가면서 일회성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ATM기의 인출 규모 이런 부분을 조율한다는 내용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오늘 새벽부터 현재 회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는 유럽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속개될 내용이었는데요. 이 플랜 B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본격적인 현재 회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0시간이 걸릴지 10시간이 채 못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로 그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 ECB가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연장 여부의 사인이 나오게 되면 회담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의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마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1948까지 내려와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550선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마감됐는데요. 그 안에 담겨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일장 코스피 시장은 조금 혼조세, 그러니까 막판에 조금 낙폭을 좀 키워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을 보신다면 여전히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3,000억 넘게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좀 저지하는 모습을 좀 띄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50포인트를 좀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1950포인트 이하에서 마감됐다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하락 업종으로는 이제 통신업종이 이제 SK텔레콤이 지난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오후에 무제한 음성통화에 대해서 요금제를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무제한 얘기만 나오면은 조금 안 좋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감 작용을 하면서 통신업종이 좀 하락을 좀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작용하면서 강세로 마감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쉬운 점은 또 이제 우선주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우선주가 대거 급락세, 하한가를 간 종목도 많고요. 대부분 10% 이상 하락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우선주가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투자자의 가격 메리트가 작용을 하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한국거래소에 약간 이제 주의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락을 하면서 움직였던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하락세로 마감했던 부분들은 좀 이번 주에도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안 좋은 뉴스가 좀 더 많았던 부분들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550포인트를 다시 안착을 하면서 상승세로 1.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전체적으로 지난 화요일을 빼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띠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업종별로 좀 보신다라면은 IT 하드웨어라든지
이쪽 부품도 관련된 특히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주들이 좀 다시금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삼성발 호재가 좀 발생을 했었죠. 삼성 쪽에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M&A를 좀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대거 급등세를 좀 띄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유틸리티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조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의 특징주를 좀 보신다라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이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을 좀 M&A를 좀 할 예정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이제 우선순위에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M&A 기대감이 뭐 연초부터 좀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급등세를 마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국내 올해 신약에 대한, 그러니까 해외 판권을 갖고 있는 신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좀 했었고요. 한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이제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을 조금 이끌면서 마감했던 부분들 아예 이제 확정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금 기대감 작용했던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의견이 이제 적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었고요. 또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 매각에 대한 기대감,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계열사를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또한 같이 상한가를 마감했던 것이 지난 금요일의 특징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의 특징 종목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대거 출회가 되면서 결국 지수 막판에 낙폭을 더 이끄는 요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최대의 관심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지난 만기, 그러니까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물이 거의 2만 계약에서 3만 계약 가까운 매도 물량이 쏟아졌어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세로 다시 바뀔 수 있는지, 왜냐면 키프로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선물이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만약 선물이 매수로 전환된다면 이번 주가 또 이제 월말, 3월 말이라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추세 전환일지 모르겠지만은 매도에서 매수 기조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약간 매수 기조가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매수 기조가 여전히 꾸준하게 뭐 200~300억 이상 매수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지난주처럼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 이렇게 엇갈린 모습을 띠면서 코스닥 시장을 조금 변동성 장세로 연장선에 놓을지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좀 한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럽 이슈로 인해서 1110원대까지 올라왔던 부분들, 뭐 1120원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유럽 이슈가 또 해소가 된다라면 급격히 다시 또 원화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어떠한 모습을 띠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 일단 이번 주는 뭐 오늘부터 봐야 되겠지만은 선물하고 그리고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 동향 그리고 환율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키프로스 우려감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전환하는 것인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1110원 안착 여부도 조금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대형주에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이어서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역시 이제 코스피 시장이 워낙에 좀 코스닥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많이 있을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코스피
코스피 시장이 같이 가줘야지 코스닥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코스피 시장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코스닥 시장만 독약청청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어쨌든 키 맞추기 장세가 됐든 아니면은 상승 전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스피 시장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좀 반등에 대해서 성공을 보인다라면 역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어쨌든 완정화가 된다라면은 뭐 이게 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막 강세로 올라가거나 혹은 뭐 그러지만 않고 1110원 중반대에서만 움직여준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 뭐 환율이 10원 정도 오르게, 10원인가 1원, 5원인가 이상 오르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라면은 1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보신다면은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 혼조세를 띠면서 코스피 시장을 마감했지만은 의외로 증권주는 강했던 모습을 띈다라면은, 모습을 체크하신다라면은 오늘 만약에 시장이 상승으로 움직여서 성공을 한다라면은 증권주가 다시금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코스피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지금 어쨌든 지난주만 좀 보신다라면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조금 보신다라면은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55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게는 555포인트대까지 혹은 적게는 뭐 일시적인 조정이 나와서 540포인트까지 약 한 2에서 2.5% 간격을 놓고 변동성 장세가 2주 넘게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러한 변동성 장세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550포인트 전후로 해서만 잘 지켜진다라면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신다라면은 오늘도 55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잘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 중반 정도만 지켜준다면 수출주 위주로의 반등도 기대가 가능하겠고요.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스닥은 550선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건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이제 그 작년 2012년도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됐었죠. 그로 인해서 올해도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금호타이어가 중국 시장에 먼저 제일 타이어 회사 중에서 제일 먼저 진출했었고 중국에 대한 비중이 유럽 다음으로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신다라면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의 그 타이어 교체 수요라든지 신제품 타이어에 대한 기대가 그 수요가 상당히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현대차하고의 금호 타이어의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현대차에서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게 약 37%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가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뭐 성장성보다도 오히려 중국 시장의 성장성이 훨씬 더 크게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장에 대한 시너지적 생산 설비 증대와 현대차와의 중국 자동차 판매 증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뭐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예전보다는 다르게 뭐 관할적으로 뭐 몇만 주씩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신다라면 수급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12,500~600원대가 1차적으로 좀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 2월 달에 1차 만원대에서 12,500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500~6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성공을 한다라면은 한 14,500원에서 15,000원대까지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로는 11,700원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700원 정도가 61선 라인인데, 만약에 61선 라인이 지금 12,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이하인 11,7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은 약간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금호타이어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중 발표될 정부의 경기 부양책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세제, 금융 지원과 기업 투자 규제 완화 등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이 총동원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경기도 분당 서현동의 한 협동조합 매장을 찾은 이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각보다 다운사이즈 리스크, 즉 하방 위험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 연간 성장률을 3%로 제시해 놓은 상황인데 2%대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플리시 패키지, 즉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광범위한 경기부양 대책을 꺼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부양책의 주요 테마에 대해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간 수요 창출, 기업 투자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 소비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부문에선 고용불안 및 가계부채 경감 등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생겨 고정수입이 생기고 부채가 줄어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가 살게 되겠죠. 또 세제부문에선 중소벤처기업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 등이, 또 금융부문에선 수출기업과 주택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이 다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폭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재정부 내에서 예산 당국자들은 추경 규모가 한 10조 원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세수장을 맞은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직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관련 부서를 국단위로 승격을 시키고요. 주가 조작을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인력들도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금감원은 상호금융 및 대부업 감독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벌,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 확대를 위한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 조작 엄단과 중소기업 지원, 정치권이 주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을 감안한 개편안인데요. 우선 최수연 금감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검사 청구제와 관련해서 비상시 조직을 통해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이 청구한 안건을 검사로 이어갈지 심의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가동하는 겁니다.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발급 기준 금액도 대폭 낮춘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이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분야로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 본거래, 또 고액 체납자 재산 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 양주, 세금 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 유통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관련 업종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 총생산의 17.1%인 175조 5,230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면서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를 위해서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을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금액 하향을 한다는 점, 또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을 현행 수익 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요?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모처럼 만에 크게 호전됐다고 하는데요.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30포인트 상승한 9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100을 넘어서면 다음 분기의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요. 100 미만은 그 반대입니다. 대한상인은 전망치가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카드 대란에서 벗어났던 2005년 2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세계 경기 회복세와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